어머니의 옛날 밥은 이제 저희한테는 좀 불편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섬에서 오실 때마다 집에서 바다 비린내가 너무 심하게 나요. 서울 아파트에서는 그런 냄새 싫거든요. 어머니 평생 바다에서 찬물에 몸 던져서 버신 돈, 사실 이 서울집 관리비도 안 될걸요. 괜히 저한테 잔소리 말고 그 돈 아끼지 마시고 저희 아들 보모나 불러주세요. 그게 어머니가 우리 가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들은 저를 그저 섬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혹은 아들의 아내에게는 시어머니였겠지요. 하지만 제게 가장 익숙하고 소중한 이름은 세상의 거친 파도를 맨몸으로 막아선 한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저부시 할머니의 이야기는 외딴 섬마을의 거친 물결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살아온 곳은 지도에도 겨우 점으로 찍힐까 말까 한 외딴 섬마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8시간이 넘는 백길을 거쳐야만 닿는 그곳은 말 그대로 세상과 단절된 고립된 공간이었습니다. 사방이 푸른 바다였지만 그 바다는 저희에게 삶의 터전인 동시에 매 순간 두려움을 주는 거대한 위협이기도 했습니다. 무대 소식은 늘 며칠 늦게야 도착했고 밤이 되면 오로지 집채만 한 파도 소리와 거센 바닷바람 소리만이 이 좁은 섬을 채웠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 저는 10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나이였던 어린 아들 재우를 홀로 키워야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미의 등을 보며 자라야 할 시기에 저는 늘 바다로 향하는 젖은 뒷모습만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지요. 섬마을의 살림이 대개 그러하듯 저희 집은 넉넉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쩌면 육지의 삶보다 더 깊은 가난 속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가난을 원망하거나 제 팔자를 탓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제 품 안에 있는 재우 하나뿐이었기에 저는 그 아이를 기르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을 당연한 도리로 여겼습니다. 제가 힘들고 고단한 것은 제게 있어 가장 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아들의 내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차가운 바닷물을 벗삼아 물질을 해온 해녀입니다. 이 차가운 생업은 제게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재우를 기르기 위한 제 간절한 기도이자 제 삶의 유일한 증명서와 같았습니다. 새벽녘,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스름 속에 저는 무거운 고무 옷을 입고 바다로 나섰습니다. 바다에 몸을 던지는 순간 느껴지는 그 뼈를 애는 듯한 냉기는 100번, 1000번을 들어가도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차가움을 참고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더 깊이, 더 오래 물속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숨을 참고 수십 미터 아래로 내려가면 세상은 완벽하게 고요해집니다. 그 깊은 바닷속의 침묵 속에서 저는 오직 해삼, 전복, 소라와 씨름했습니다. 작은 칼끝에 걸려 올라오는 해산물 하나하나가 제 아들의 교복이었고 책이었으며 배를 채울 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물속에서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오거나 산소 부족으로 머리가 지끈거릴 때마다 저는 문득 재우 세 글자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힘이 솟아나 다시 숨을 참고 바닥을 뒤질 수 있었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와 내쉬는 숨비 소리는 이 고단한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호오이 호오이 하고 길게 뽑아내는 그 소리 속에는 이 척박한 섬에서 아들을 키워내고자 했던 어미의 간절한 의지와 고통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물질을 하고 건져 올린 해산물을 갯가에 모아 팔았습니다. 푼돈이지만 이 돈이 모여 아들을 육지로 보내 공부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기에 저는 매 순간을 감사히 여겼습니다. 물질로 돈을 벌었다면
집 근처의 작은 텃밭은 저희 모자의 끼니를 책임지는 조용한 보루였습니다. 거친 바닷바람에도 꿋꿋이 자라나는 상추와 고추, 감자들을 보면서 저는 삶의 끈기를 배웠습니다. 섬에서 구할 수 있는 소소한 채소들을 정성껏 가꾸어 아들에게 먹였습니다. 흙을 일구고 물을 주고 풀을 매는 그 과정은 제게 작은 위안이자 다시 바다로 나갈 힘을 얻는 명상과 같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저는 아들에게 그 어떤 것도 부족함 없이 해주려 노력했습니다. 재우가 육지 학교로 진학해야 했을 때 저는 밤잠을 줄여가며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을 기숙사에 보내고 홀로 섬에 남겨졌을 때 저는 텅 빈 집에서 아들의 안부를 묻는 전화만을 기다리며 바다와 텃밭에 매달렸습니다. 재우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저는 맑게 웃는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하루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섬의 억척스러운 어머니였지만 아들의 웃음만이 제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저는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땀 흘려 일했습니다. 이 모든 희생은 오로지 재우가 남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떳떳하게 설 수 있는 미래를 위한 어미의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을 견디고 제 청춘과 맞바꾼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재우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섬마을을 떠나 육지의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서울의 큰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던 그날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바치를 하던 그대로 흙 묻은 손을 맞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 삶의 숙제를 다 마친 것만 같은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이제 정말 저를 떠나 먼 타향에서 제 삶을 꾸려갈 아들에 대한 서운함과 불안함이 뒤섞여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홀로 이 섬에 남겨져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리게 만들었습니다. 섬을 떠나기 위해 짐을 싸던 그날 밤, 저희 모자는 마주 앉아 오랜 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재우는 제 거칠어진 손을 꼭 잡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나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께 효도할 차례예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그 한마디는 단순한 아들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세월 홀로 짊어져 온 제 삶의 무거운 짐을 이제는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아들이 저에게 주는 가장 큰 허락이자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아들의 등을 토닥여줄 뿐 차마 이 감격과 복잡한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남긴 그 굳은 약속을 저는 외딴 섬에 홀로 남겨진 채 긴 세월 동안 가슴속 가장 따뜻한 곳에 고이 품고 살아가게 되었답니다. 그것은 제가 외로움과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으며 아들의 성공만큼이나 값진 제 삶의 가장 큰 보물이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자신의 삶을 시작했고 저는 그 약속을 믿으며 이 외로운 섬에서의 여생을 조용히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서울로 떠나 큰 회사에 취직했다는 소식은 저에게 가장 큰 자랑이자 행복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힘든 바닷일을 그만두고 아들이 약속했던 효도를 받으며 살 날만 남았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어미의 행복이란 늘 불안을 옆에 두는 법인가 봅니다. 아들이 잘된 후 바로 다음으로 찾아온 소식은 결혼이었습니다. 결혼이야말로 제 아들의 완벽한 삶을 가장 좋게 마무리해 줄 거라고 믿었지만 고 보니 모든 것이 무너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재우가 제게 소개한 현지라는 아가씨는 섬에서 평생 거친 물살만 상대해온 제 눈에도 참 얌전하고 조용해 보였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흠잡을 데 없는 아주 차분한 도시 여자였지요. 내 아들이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 저런 얌전한 아내와 함께 편안하게 살겠구나 하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저는 가진 것 없는 시어머니였지만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진심으로 새 출발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재우는 서울의 가정을 꾸렸고 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결혼이 제 아들의 밝은 미래를 지켜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결혼 후 모든 것이 좋게 흘러가는가 싶었지만 그 평화는 채 1년도 가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현지가 갑자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섬에 홀로 앉아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요즘 서울에서 둘이 벌어도 살기 빠듯한데 멀쩡한 직장을 왜 그만두나? 쉬고 싶다고? 나는 평생 물질하며 하루도 마음 편히 못 쉬었는데 순간 가슴속에서 불안감이 크게 일었지만 저는 제 마음을 다잡고 며느리를 좋게 생각하려고 애썼습니다. 젊은 애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잠깐 쉬고 싶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업주부란 남편이 밖에서 고생하고 돌아왔을 때 따뜻하고 깨끗한 집에서 안정을 찾아주는 가정의 주인이었습니다. 제가 차가운 바다에 뛰어들어 가족을 먹여 살렸듯이 며느리는 집안을 정성껏 돌보는 것이 마땅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평생 꿈꿔왔던 아들의 평안한 삶이 며느리의 정성스러운 손길로 마침내 이루어지리라 기대했습니다. 제가 겪지 못한 그 편안함을 아들은 누려야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가 쉬는 것은 제 평생의 고통과 희생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것 같아 속이 상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의심과 비웃는 마음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는 그저 아들을 통해 편안하게 살 집을 얻으려고만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힘이 빠지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재우는 늘 잘 지낸다 고 했지만 목소리는 물을 머금은 솜처럼 무거웠고 저를 보기가 민망한 듯이 말을 아꼈습니다. 어미의 육감은 귀신같이 정확합니다. 저는 재우가 힘들게 하는 통화 속에서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짐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전업주부의 역할, 즉 집안 살림을 완전히 내버려 두고 있다는 정말 보기 힘든 사실이었습니다. 통화 중 들려오는 묘한 이상한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정성껏 지은 밥 냄새 대신 비닐봉지나 포장재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깨끗하게 정리된 집의 조용한 느낌 대신 물건들이 쌓여 숨막히는 것 같은 답답한 침묵. 이 모든 것이 저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밤잠을 줄여가며 바닷속에서 건져 올린 아들의 성공. 그 귀하고 반짝이는 결실이 며느리의 손에 의해 엉망진창으로 흐트러지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이 퇴근 후에도 쉴 곳이 없어 늘 피곤해하는 모습이 제 눈에 그려졌습니다. 저 여자가 내 아들의 노력과 땀을 전부 헛되게 만들고 있구나. 이 섬에서 직접 보지 않고도 그 며느리가 얼마나 게으르고 무책임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아들의 피곤한 한숨이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먼저 전화를 걸 때 재우는 무언가를 급하게 숨기거나 정리하는 듯한 소리를 낸 뒤에야 겨우 어머니 하고 힘없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통화가 끝날 무렵 제가 별일 없지? 몸은 좀 괜찮니? 하고
물을 떼면 아들은 늘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 말끝에 섞여 나오는 짧고 깊은 한숨은 제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그 한숨은 단순히 회사 일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받아야 할 위로 대신 어질러진 집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혼자서 짊어지고 있는 아들의 외로운 신음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고생해서 아들에게 서울에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었는데 정작 그 아들이 자기 집에서조차 마음 편히 누워 쉴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재우는 저에게 효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 아들이 짊어진 짐은 어머니께 드려야 할 효도가 아니라 무책임한 아내 때문에 혼자서 맡아야 하는 두세 가지나 되는 무거운 책임이었습니다.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그리고 전업주부 며느리의 집안일마저 대신 감당해야 하는 짐이었습니다. 제 아들의 지친 어깨 위에 놓인 그 짐이 섬에 있는 저희 어깨를 누르는 듯한 아픔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듯이 이제는 무너져가는 아들의 가정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이 잘못된 관계를 제가 나서서라도 끝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중요한 결단은 제 몸에 생긴 병과 함께 서울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답니다. 아들에 대한 걱정은 그저 마음의 병으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제 오른쪽 어깨가 끊어질 듯 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평생 바닷물을 들락거리며 혹사시킨 몸이 보내는 단순한 통증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파스나 붙이고 며칠 쉬면 나을 거야. 하지만 고통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고 밤잠을 설치게 할 정도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재우와 통화를 하고 난 뒤에는 통증이 더욱 심해지곤 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듣는 피로감. 그가 짊어진 짐의 무게가 마치 섬에 있는 제 어깨 위로 고스란히 옮겨오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육체의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불행을 외면할 수 없는 어미의 마음이 물리적인 고통으로 변한 것만 같았습니다. 물질할 때도 느껴보지 못한 뼈속까지 시린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 섬을 벗어나 육지 쪽의 재활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묵묵히 혼자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어깨를 이리저리 눌러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일반적인 근육통이 아닙니다. 혹시 갑상선 쪽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의 원인이 갑상선암일 수도 있으니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갑상선암이라니요. 그 세 글자는 차가운 바닷물보다 더 무섭게 제 심장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평생 남편 없이 홀로 살아남기 위해 바다와 싸워온 저였습니다. 늙은 몸이 좀 고단하다 할지언정 이렇게 무서운 병의 이름이 저와 연결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 평생의 고통과 희생이 결국 이 늙은 몸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일까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가 만약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누가 이 외로운 섬에서 저를 보살펴 줄까요? 결국 저는 아들에게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우는 제 전화를 받자마자 평소에 지친 목소리가 아닌 격앙된 목소리로 당장 서울로 올라오라고 다그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제가 예약 다 해놓을게요. 무조건 서울로 올라오세요. 여기서 제일 좋은 병원에서 검사 받으셔야 해요. 제발 제 말 들으세요. 아들이 저를 걱정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다급함 속에서 저는 겨우 위안을 얻었고
아들의 효도를 받을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행은 저에게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섬에서 배를 타고 다시 육지에서 기차와 지하철을 갈아타며 무려 6시간이 넘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이 모든 과정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배가 출렁일 때마다, 기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제 어깨의 통증은 더욱 날카롭게 저를 찔렀습니다. 저는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 보러 가는 길인데 이 길이 왜 이렇게 멀고 험할까? 육지에 사는 며느리는 서울에서 이리 편하게 살 텐데 나는 이 병든 몸을 이끌고 겨우 아들 얼굴 한번 보겠다고. 몸은 아팠지만 서울에 도착하면 며느리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고 아들이 정성껏 차려준 밥상 앞에서 오랜만에 웃을 수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이 험난한 여정은 오직 아들을 향한 어미의 사랑과 효도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겨우 버틸 수 있었습니다. 긴 여정 끝에 드디어 서울, 아들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도착을 알리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직감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집안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현관부터 신발이 아무렇게나 뒤섞여 있었고 며칠째 빨지 않은 빨래들이 거실 바닥과 소파 위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섬에서 평생 바다만큼이나 깨끗한 살림을 유지해온 제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배달 음식 포장 용기가 그대로 쌓여 있었고 싱크대에는 국물이 말라붙은 냄비와 접시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피피하고 눅눅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게 전업주부가 사는 집이란 말인가? 내 아들이 이런 곳에서 지쳐가고 있었구나.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을 그만두고 쉬겠다고 했을 때 저는 집을 돌볼 거라고 믿었지만 이 여자는 그저 아들을 통해 가정부 없는 편안한 쉼터를 얻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게으름을 넘어선 가정을 향한 무책임과 경멸에 가까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의 안내로 예약된 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복잡하고 사람 많은 서울의 큰 병원은 섬의 작은 병원과는 비교도 안 되게 낯설고 숨막혔습니다. 각종 검사를 받고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육체적 고통과 함께 며느리의 집에 대한 충격이 더해져 정신적으로도 지쳐버렸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며느리 현지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픈 몸을 이끌고 돌아왔음에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반기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이 탔고 속이 허했습니다. 6시간이 넘는 먼 길을 왔고 병원에서 피까지 뽑으며 고생했기에 당연히 따뜻한 밥 한 끼 정도는 차려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제가 현관에 서서 겨우 몸을 기댈 때 며느리는 무관심하게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단한 친절이라도 베푸는 듯한 말투로 한마디를 툭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병원 앞에서 뭐 하나 사드시고 오지 그러셨어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산산조각 내는 비수가 되었습니다. 병원 앞에서 뭘 사 먹으라니? 이 집은 내 아들의 집이 아닌가? 내가 이 집의 어미가 아닌가? 저는 순간 말을 잇고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그 눈빛에는 저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가 조금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가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을 방해한 귀찮은 손님이라는 뜻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먼 섬에서 6시간을 걸려 서울까지 왔습니다. 병원에서 힘든 검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며느리, 전업주부인 그 여자가 차려준 음식은 단출하게 데워진 햇반 하나와 마트에서 사온 김 한 봉지가 전부였습니다. 그 뜨겁지 않은 햇반을 받아들고 저는 차마 밥을 넘길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왔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평생 먹여온 따뜻한 밥 한 그릇,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정성 가득한 식사 대신 제 아들의 집에서 며느리에게 받은 대접이 고작 이 차갑고 성에 없는 한 끼라니요. 저는 그 햇반을 보며 제가 평생 물질하며 꿈꿨던 아들의 행복한 가정이 사실은 껍데기만 남은 차가운 환상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이 이 집에서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을지 그제야 그 모든 상황이 이 햇반 한 그릇처럼 명확해졌습니다. 6시간 배 타고 올라온 어미의 마음이 그 햇반 하나에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병 때문에 찾아온 서울이었지만 저를 죽인 것은 병이 아니라 며느리의 무관심과 냉대였습니다. 며느리가 데워준 햇반 하나로 허기를 겨우 채운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평생의 고통을 덜어주겠다 약속하여 겨우 찾아온 그 집은 섬에 거친 바닷바람보다 더 차가운 냉기가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온몸의 통증은 둘째치고 제 아들이 이 지저분하고 성에 없는 공간에서 매일 고단하게 하루를 마무리한다는 사실이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눈을 감으려 애썼지만 코를 찌르는 퀴퀴한 냄새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이는 빨래 더미와 배달 용기의 잔해들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 집은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무책임이 쌓이고 방치가 굳어져 만들어진 차갑고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내 아들이 회사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돌아와 이런 곳에서 혼자 외로이 잠든단 말인가?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바닷속에서 온몸을 던져 지켜낸 아들의 성공이 겨우 이런 초라하고 비참한 결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가 아들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피와 땀으로 세워올린 제우의 삶을 며느리는 자신의 게으름으로 뿌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아프게 만든 병보다 며느리의 무책임이 제 아들을 더 깊은 병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에 더 큰 분노와 슬픔을 느꼈습니다. 밤새도록 이불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야 말겠다. 어미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갑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다시 한번 현실의 참혹함과 마주했습니다. 어제 치웠던 것도 아닌데 밤새도록 제 마음을 괴롭혔던 그 지저분한 풍경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소파 위에는 묵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현관 쪽에는 며칠 전부터 방치된 듯한 쇼핑백과 쓰레기들이 그대로였습니다. 며느리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느긋하게 일어나서는 저에게 간단한 인사 한마디 없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에는 저에 대한 시어머니로서의 최소한의 존중도 아픈 손님에 대한 배려도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저를 먼저 폭발하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현지는 냉장고 문을 열고 우유를 꺼내 마시더니 저를 향해 소파에 앉은 채로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별일 없으시죠? 어머니 오신 김에 거실 커튼 좀 빨아주고 가세요. 커튼을 빨아달라고?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병든 몸을 이끌고 6시간 동안 고생하며 서울까지 온 이유가 저 여자의 게으름 때문에 곰팡이가 피었을지도 모르는 커튼을 빨아주기 위함이었단 말입니까?
어제 햇반 하나 던져주며 손님 대접도 안 하더니 이제는 저를 돈 한 푼 안 드는 가정부로 취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픈 몸의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파렴치한 며느리의 버르장머리를 반드시 고쳐놓아야 할 섬마을의 억척스러운 어머니로 돌아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는 집안의 썩은 공기를 순식간에 날려버릴 만큼 강렬했습니다. 현지야, 네가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고나 하는 소리니? 며느리는 제 표정과 목소리에 그제야 당황한 듯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오신 김에 말씀드렸는데 커튼이 좀 오래돼서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물질하며 단련된 목소리로 그동안 참았던 모든 말을 쏟아냈습니다. 오래된 커튼이 보기 싫었으면 네가 빨아야지. 너는 지금 이 집의 주부가 아니더냐. 전업주부가 집안일을 안 하면 누가 해준단 말이냐? 네 남편이 밖에서 뼈 빠지게 벌어다 주는 돈으로 밥 먹고 쉬면서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해서 시어미에게 커튼을 빨아달라고 부탁해. 네가 지금 나를 무엇으로 보고 이 집으로 오라 했니? 내가 어제 너한테 얻어먹은 그 햇반 한 그릇 값이 이 커튼을 빨아줄 대가냐? 제 분노의 폭발 앞에서 며느리는 잠시 주춤하는 듯했으나 곧 이내 차가운 얼굴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녀는 눈빛조차 피하지 않고 아주 당당하고 오만한 태도로 저에게 맞섰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알던 얌전하고 조용한 현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요즘 세상에 누가 집안일만 하면서 살아요? 저도 밖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집안일이 너무 많아서 힘든 걸 어쩌라는 거예요. 제가 원해서 전업주부 한 거 아니잖아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이 힘들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그 전업주부의 일조차 하지 못하겠다고 항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래, 힘들면 누가 해야 하는 게 집안일이냐? 네 남편이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또 해야 하는 게 맞단 말이니? 이 게으른 거사. 그러자 며느리는 입에서 도저히 주워 담을 수 없는 저의 모든 희생과 고통을 모욕하는 최악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럼 가정부 불러주세요. 깨끗하게 살고 싶으면 돈으로 해결해야죠. 어머니께서 아들 고생시키고 싶지 않으시면 가정부부를 돈을 보내주세요. 다들 그렇게 산다던데요. 가정부, 그 세 글자는 제 심장에 박힌 마지막 못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제 아들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게으르고 편안한 삶을 유지시켜줄 지갑이자 가정부 비용을 대줄 후원자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아들이 평생 바쳐번 돈을 이 며느리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쓰겠다고 요구하는 파렴치함에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은 저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며느리의 게으름의 성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이 집의 안주인 노릇을 할 준비가 될 때까지 이 집에 발 한 짝도 들이지 않겠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저는 그 자리에서 폭발하여 그대로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뒤에서 뭐라고 외쳤는지는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지갑과 핸드폰만 챙긴 채 저는 그 복잡한 서울거리를 미친 듯이 걸었습니다. 병든 몸도 8시간이 걸리는 험난한 귀향길도 그 순간 저에게는 아무런 고통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제 아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절망적인 현실이었습니다. 6시간을 넘게 배와 기차를 갈아타고 다시 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친 몸보다 더 괴로운 것은 이 모든 일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텅 빈 방에 앉아
저는 아들 재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우야, 이 결혼 생활을 당장 끝내거라. 아들은 제 단호한 목소리에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그동안 제가 서울에서 보고 겪었던 며느리의 게으름과 무관심, 그리고 가정부를 요구했던 파렴치한 말까지 모두 쏟아냈습니다. 너는 저런 여자와 살면 안 된다. 너는 귀하게 자란 내 아들이다. 저런 대접받을 이유가 없다. 다 그만두거라. 이혼, 그거 요즘 세상의 흠 아니다. 어미가 네 곁을 지킬 테니 네 삶을 다시 찾아라. 제 말을 들은 재우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울음기 섞인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께 그런 걱정까지 드리게 만들어서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싶어요. 현지에게도 저희 가정에게도 제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합니다. 저는 아들의 그 책임감 있는 말에 다시 한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런 여자에게 책임감을 느끼는 아들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제가 다시 강력하게 이혼을 종용하려던 순간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 말을 가로막으며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현지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제 곧 태어날 아이가 있어요. 제가 이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그 말은 제 모든 분노와 계획을 한순간에 멈추게 하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핏줄이자 제가 평생 그리워했던 손주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존재 때문에 이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관계를 당장 끝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혼을 종용하고 분노하며 돌아왔건만 며느리는 제 아들의 팔을 붙잡을 가장 강력한 무기를 이미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해, 저는 며느리의 무책임과 아들의 지친 책임감, 그리고 아직 보지도 못한 손주의 존재 때문에 다시 섬의 외로운 삶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아들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은 태어날 아이의 존재로 인해 더욱 굳건하게 묶여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라며 아들이 홀로 감당해야 할 짐을 보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들은 이후 저는 섬에서 홀로 앉아 매일을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줄다리기하며 보냈습니다. 제게는 원망스러운 며느리였지만 그 뱃속의 아이만큼은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소중한 제 핏줄, 제 손주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태어나면 혹시라도 며느리가 철이 들어 조금이라도 살림에 정을 붙이고 아들에게 따뜻한 아내가 되어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손주 하루가 태어난 후 아들의 집은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재우의 전화는 더욱 드물어졌고 통화할 때마다 그의 목소리는 뼈마디가 녹아내린 듯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힘겹게 보내준 손주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천사처럼 예뻤지만 그 주변 풍경은 참담했습니다. 며느리는 출산 후에도 여전히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손주가 뒹굴어야 할 집안에는 며칠 묵은 먼지와 어른들의 옷까지 대충 버린 기저귀와 분유통이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전업주부라면서 자신의 아이조차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키우지 않는 그 무책임함에 저는 차마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재우는 회사 일이 끝난 후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 아이를 씻기고 밀린 빨래를 하고 며느리가 방치한 집안일을 수습하느라 잠 한숨 제대로 못 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바다에 몸을 던져 아들에게 마련해준 그 성공적인 삶이
이제는 며느리의 방치와 게으름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족쇄가 되어 아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주가 돌이 가까워 올 무렵 마침내 그 올 것이 왔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 현지에게서 대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 시어머니에게 먼저 전화하는 법이 없던 그녀였기에 저는 불길한 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관심했지만 이번에는 요구와 당연함이라는 오만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일 좀 다시 시작하려고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 지경으로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건가?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이제 섬생활 청산하고 서울 내려오셔서 하루 좀 봐주셔야겠어요. 며느리의 말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보이자 지시였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섬에서 앓는 몸으로 홀로 살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내려와 육아를 책임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친정이 없잖아요. 친정이 있으면 그쪽 어머니께 부탁할 텐데 없으니 어쩔 수 없죠. 시어머니가 해주셔야죠. 다들 그렇게 한다던데요? 하루도 이제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는데 전문적으로 봐주셔야죠. 며느리는 자신의 친정이 없다는 사실을 저에게 육아를 강요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썼습니다. 친정이 없다는 결핍을 시어머니의 책임으로 둔갑시키는 그 뻔뻔하고도 이기적인 논리에 제 가슴이 끓어올랐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아들을 낳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짜로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아무 때나 호출 가능한 할머니, 즉 가정부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끝나자마자 제 심장은 차가운 철갑을 두른 듯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분노하거나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파렴치함은 이미 최고치를 찍었고 이제는 이 모든 고통을 끝내야 할 어미로서의 최종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만 남았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숨을 고르고 가장 차분하지만 모든 것을 끝내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가 아이를 키우긴. 주부인 네가 키워야지. 며느리는 제 단호한 반응에 당황한 듯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모든 뻔뻔한 요구를 단숨에 짓밟을 회심의 일격을 날렸습니다. 나는 네가 말하는 그 다들이 아니다. 나는 아픈 몸으로 6시간을 걸려 네 집에 올라갔는데 그때 네가 나한테 줬던 건 겨우 햇반 하나에 김 한 봉지였잖니. 네가 나를 그 햇반 하나 값으로 취급했듯이 나는 네 요구를 그 햇반만큼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한마디에 모든 관계가 끝났습니다. 제가 햇반과 6시간의 고통을 언급한 것은 며느리가 저의 희생과 고통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되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에게 그 어떤 요구도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어머니 하고 소리쳤지만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자마자 수화기에서 느껴지던 며느리와의 연결고리 그리고 아들과의 지옥 같던 인연의 끈이 모두 뚝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홀가분했습니다. 저는 손주를 보러 가지 않음으로써 제 아들을 저 끔찍한 관계에서 스스로 벗어나게 할 마지막 기회를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 후 섬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에게서도 아들에게서도 한동안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묵묵히 제 텃밭을 일구고 바다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어미의 단호한 결단이 아들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는 오직 하늘의 뜻에 맡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아들이 아닌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우가 근무 중일 때 며느리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이를 돌보지 않겠다는 제 결단이 며느리가 감당해야 할 현실적인 부담이 되었을 때 이 여자는 책임 대신 도피를 선택한 것입니다. 며느리는 그 지저분한 집에서 어린 하루를 홀로 방치해두고는 말 그대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친정이 없다는 그녀의 외침은 결국 그녀 스스로가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무책임하게 회피할 핑계였을 뿐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마지막 남은 며느리에 대한 동정심마저 모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제 아들의 아내가 될 자격도 한 아이의 어미가 될 자격도 없었던 것입니다. 며느리의 도주는 아들에게 마지막 충격이자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되었습니다. 재우는 아내와의 갈등 끝에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며느리가 남긴 지저분한 유산만큼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회사를 다니며 홀로 어린아이를 돌보고 법적 절차까지 밟아야 했던 아들은 문자 그대로 몸과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몇 달 후 재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했어요. 저희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될까요? 하루랑 저 엄마 곁으로 가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가늘고 지쳐서 제가 알던 그 당당하고 능력 있는 아들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뼈와 살이 깎여나가는 듯한 고통과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와라. 기다리마 라는 말만 전했습니다. 며칠 뒤 긴 배 시간과 기차 시간을 거쳐 재우는 어린 손주 하루를 품에 안고 마침내 이 외딴 섬의 포구에 도착했습니다. 재우는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굳건했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깔끔했지만 그 속에 담긴 영혼은 깨진 유리 조각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어린 손주 하루는 제 품에 안겨 세상 모르는 듯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안아주려 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지친 아들에게는 감정적인 위로보다 더 중요한 살아갈 힘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재우의 손을 잡고 조용히 집으로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저는 곧장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온 아들을 위해 제가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와 오늘 새벽 바다에서 막 건져 올린 신선한 해산물로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비록 단출했지만 그 밥상은 제 평생의 사랑과 정성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재우는 제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아 젓가락을 들 힘도 없는 듯 한동안 멍하니 밥그릇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재우야, 힘들었지. 저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제가 이미 다 알고 있음을 그 한마디에 담았습니다. 괜찮다. 이제 괜찮다. 밥 먹자. 너는 내 아들이다. 얼마나 엄마 밥이 먹고 싶었니? 저는 아들에게 갓 지은 뜨끈한 밥 한 숟가락을 떠서 건넸습니다. 아들은 그 밥을 받아 입에 넣는 순간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밥을 씹지도 못한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린 시절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터져 나오는 그의 울음소리는 지난 몇 년간 그가 홀로 짊어져야 했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을 토해내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아들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가 겪었던 세상의 차가움과 며느리의 무관심이 이제 제 어머니의 품속으로 돌아와 마침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울지 마라. 이젠 다 지나갔다. 손주는 내가 돌보마. 너는 여기서 다시 힘을 찾아라. 밥이 사람을 살린다. 먹어야 산다. 아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제가 떠먹여준 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어린 시절. 바닷일에 지친 어미를 보며 울던 어린 재우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평생 바다에서 건져 올린 것은 해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텃밭에서 기른 것은 채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어머니의 변치 않는 사랑과 희생이었습니다.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왔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굳세게 변함없이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섬에서 제 아들과 손주와 함께 다시 한번 묵묵히 삶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번 사연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